네, 오늘 저희가 보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영장 청구서,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공개했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만배 씨의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 간의 대질 신문 그저께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세한 해설과 분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 이게 100수십 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는데 네. 크게 봐서 5개 혐의. 네.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네. 아울러 성남시나 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자가 시행사로 선정돼 7,8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행사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네. 210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한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같은 겁니까?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네. 원칙적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부패방지법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 조항들을 빼내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위례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는 당시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서 행위 시 적용되던 법률인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고, 그렇군요. 대장동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대장동 일당이 수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서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성남FC 우역과 관련해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 원 상당을 수취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고, 뇌물을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놓고 네.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5개 혐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도 내고 퇴근길은 직접 설명도 했는데 좀 이례적인 일인 거죠? 정치적 공방이 상당히 심한 사건이라 이례적으로 그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적 제거를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지방 정치권이 결합한 토착 비리로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법무부 장관보다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언이라면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5개 혐의 중에 제일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배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배임 액수를 4,895억 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당시 시장으로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전에 검찰이 네. 유동규 씨를 그 기소했을 때는 배임 액수를 651억 원으로 산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 당초에는 대장동 일당이 이 당시 예상 택지 개발 이익으로 평당 1,500만 원 이상이던 것을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네. 그 차액을 전체 택지에 곱해서 계산해 보면 1,303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5개 블록의 분양 이익까지 합치면 그 이익까지 전체가 손해배상액인데, 이 분양 이익은 아직까지 산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액수 미상으로 기재해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는데, 네. 애초에 공모 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 공사 적정 이익은 70%라는 검토 내용이 존재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무부서죠. 그렇죠. 예. 네. 내부 보고 과정에서도 공사의 기대 이익이 70%라는 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체 수익 중 70%에 해당하는 4,800억 원 상당이 손해액이다라는 그 기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다 환수한 이익으로는 확정 이익 형태로 환수한 배당금 1,830억 원에 불과하고, 네, 네. 나머지는 모두 손해액이라고 산정함으로써 결국 손해액이 4,80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그 1차 수사팀이 651억 원 산정한 것이 이건 뭐 지나치게 적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손해액 산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임도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임 산정 과정에서 공공 환수액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공당 공원화 비용이나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 합계 3,600억 원 상당인데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금액은 사업 비용에 불과하지 손해액 산정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서판교 터널이 사업 비용이냐 아니면 공공이익 환수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죠. 양측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 측은 서판교 터널 개통 비용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도 환수한 이익이다. 그 이익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성남시나 경기도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도 환수할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비용은 당연히 민간 사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비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환수한 비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환수한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아예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면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영장 청구되면서 제일 주목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등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들한테 428억 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 약정을 받았다. 천화동인 1호 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영장 내용에는 또 들어갔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아직 그 입증이 무르익지 않은 혐의까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포함시켰다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봐야 함과 동시에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측이 일정 금액을 우선 이익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얼마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두 민간 사업자가 취득하는 구조라고 해서 반드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의도는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거나 또는 유착 관계가 오랜 기간 형성돼 왔다는 점이 정황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 측이 돈을 받기로 한 혐의, 즉 배임의 의도를 입증할 만한 주요한 단서에 해당합니다만 아직 이 부분 입증은 무르익지 않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과 김만배 씨 측이 서로 오랜 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배임 혐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영장 범죄 사실을 구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이 부분은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검찰이 수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계좌 이체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죠. 적어도 현금 전달 방식인데 현금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 즉 어디선가 인출하는 흔적, 그리고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서 남기는 흔적, 그리고 받은 측에서 사용한다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겨서 사용처에 관한 흔적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428억 원 부분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약속한 부분이다 보니 검찰의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공통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러 정황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입증을 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혐의가 부정처사 후 수뢰 이렇게 읽게 돼 있는데 부정한 일을 해주고 나중에 그 후에 수뢰하는 것. 다른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건 이제 물증이 있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원이? 부정처사 후 수뢰, 왜 부정처사 후 수뢰인가 하면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하게 사업 이익을 몰아준 부정한 행위 이후에 뇌물을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통상은 뇌물을 먼저 받고 부정처사 행위를 하기 마련인데 먼저 부정처사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됩니다. 이 혐의 입증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의 다소 일치된 진술이 존재해야 하고 그 일치된 진술이 여러 정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 부합되는 정황은 깨지기 마련이고 앞서서 먼저 행위해준 부정처사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뇌물 수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못할 만한 행위라는 점도 동시에 입증을 해내야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증거인멸, 네. 도주 우려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 네. 그 김용 정진상 그 실장을 연회했었던 네, 네, 그 네. 관련해서 오늘 한 언론에는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말을 했다. 정성호 의원이 네, 네, 네. 이렇게 했다라고 보도됐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법원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영장 청구에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면회할 때에는 녹음되고 장소 변경 특별 면회의 경우에도 옆에 교도관이 앉아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네. 이 녹음과 기록은 재판부가 재판 업무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네.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기록물들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변호사로서 오래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 녹음이나 기록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들으면 다소 오해할 만한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아마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 그때 오고 가던 대화의 습성이 남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알리바이를 직접 만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마음을 다잡으라 일종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충분히 그 자체가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 중대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네. 격려하는 차원이거나 아니면 특정 시기나 장소 그 당시 정황을 돌이켜보고 알리바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해보라는 취지라면 그 자체를 증거인멸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서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성호 의원도 이제 인터뷰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런 얘기 진짜로 하려고 했으면 변호인 선임해서 이제 변호인 접견을 네, 했겠지 네, 네.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게 이제 본인의 그 뭐 해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만배 씨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고요. 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번 풀려났던 사람을 또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심사를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은 우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장동 범죄 수익 340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서 은닉한 혐의 그리고 제3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하게 한 혐의 등입니다. 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 사실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11월에 1년 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가 있습니다. 그 네. 직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불과 3개월 만에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상황인데 사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기존 사건에서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석방된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제기된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영장이 재청구된 사안 자체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 혐의임과 동시에 구속 사유에 해당해서 이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이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300 몇십억 원을 수표로 바꿔서 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숨겼다 뭐 그런 네, 네, 이제 네. 혐의인 것이죠. 범죄 수익을 단순히 숨긴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네.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 인양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입니다. 네. 단순히 숨긴 행위는 숨긴 행위 자체는 일종의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고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 인양 전전 유통하거나 사업상 취득해서 사업상 처분한 재산인 양 그 돈을 여러 차례 굴려나가는 과정, 즉 범죄 수익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이 행위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도 있을 것 같고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덜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0억 클럽 관련해서 또 그 돈의 흐름 네. 주목되는 부분이니까 지켜보겠고요. 좀 전에 저희가 그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네. 간에 이제 대질 신문을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이 자리에서 이제 고성을 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는데 이 내용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는 대질신문에 사자가 참여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도 안부수 아태협 회장, 방용정 쌍방울 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네 명이 같이 앉은 건가요? 그렇죠. 통상 대질신문은 1대1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3대1로 대질신문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이유는 즉각적으로 양 당사자의 답을 듣고 그에 반박되는 답을 들으면서 실체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진술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자체는 검찰의 수사 기록이지만 향후 재판부에서 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하는데 이런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 이런 이 진술 태도로 볼 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사실관계도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적인 쟁점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즉 어떠한 대가관계를 바라고 이러한 사업 비용을 대납해 주었는지 대가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당장 최근 대일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실을 진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명 중에 그 쌍방울 부회장, 네. 그 방 부회장은 그렇다 쳐도 안부수 회장 이 사람은 좀 그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부수 회장이 보도 내용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립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쌍방울은 쌍방울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즉 경기도에 비용을 대납하지 않았다 등 일부 대목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아마 3대1로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부당함을 느끼고 대질신문 이후에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입증의 근거로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김성태 전 회장 등 다른 피고인에 관련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간혹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입증 증거로 사용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